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안녕하세요, 임현주입니다. 한 달간 자리를 비우게 된 강다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심리게임, 이름, 신년 운세, 공공외교단. 먼저 신년 운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환 위원이 준비했죠? 네, 지난 1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새해 특집으로 꾸려졌는데요. 놀면 뭐하니 플러스 멤버들의 2022년 신년 운세를 확인해보고 서로 덕담과 선물을 나누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이렇게 또 밝았습니다. 우리가 대박띠야. 호랑이띠 내년에 또 맞는 띠가 있더라고. 진짜 어떻게 누가 그래? 너는 삼재던데? 최악이다. 토종 비교를? 우와. 아 진짜? 오 이거 이걸 봐놨어요? 하하 이민년 토종 비결 하동훈 씨 겁니다. 내년부터 10년이 인생의 전성기다. 와! 삼재 원숭이띠 신봉선입니다. 상반기 기운을 잘 모으면 하반기에 크게 전진을 하고요. 애정, 이거 또 애정도다. 애정은 역시 하반기의 트인이 멀리 보지 말고 주변을 둘러봐라. 누군가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 뭐야? 주변에 혹시 뭐 누구 없어요? 있나봐. 주변에 일도 없어요. 예. 아니면 우리 저기 스태프분들 중에 또 누굴 수도 있잖아. 자 일단 여기서 결혼 안 하신 분 손 좀 들어주실게요. 아무도 안 돼. 아무도 안 돼. 아이고, 너 결혼 안 했잖아. 아니 나 아니. 내가 너안 했잖아. 너도 안 했잖아. 너도 안 했. 자 다음은 우리 올해 대운이라고 한 정준하 씨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 체중이 물처럼 부를 수 있어. 이게 중요하죠. 2022년 토정 비결. 망신살이 있으니 말할 때. 대운치고는 정말 더러운데? 이 놀면 뭐하니는 2021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올해의 예능 프로그램상을 포함해서 무려 10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임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재미로 웃자고 보는 점이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진짜 재밌었네요. 재성님 연예대상 수상 너무 축하드립니다.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건강이 최고입니다. 올 한 해 놀모 멤버들 모두 무탈하길. 이렇게 놀면 뭐하니를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신년 운세라든지 뭐 선물 증정 뭐 이런 것들을 연말연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지만 이것을 놀면 뭐하니 플러스 멤버들이 이렇게 가족처럼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올해도 이런 패밀리십을 우리가 좀 더 끈끈하게 이어나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 이제 2021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김태우 PD가 예능 프로그램상을 수상을 하면서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 우리 유재석님 옆에 든든한 우리 가족들이 되어주신 우리 정준하님 그리고 하하, 봉선님, 미주 씨까지 앞으로 펼쳐질 놀면뭐하니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패밀리십이 구축된 것 같아서 이제 놀면 뭐하니 플러스 식구들이 같이 어떤 패밀리십을 강조하면서 올해의 놀면 뭐하니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초반에 놀면 뭐하니가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이게 유재석의 무한도전이다 이런 평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생각보다 이 놀면 뭐하니 플러스 그 패밀리십에서 신봉선 씨라든지 미주 씨 같은 여성 예능인들 그리고 미주 씨 같은 경우 정말 예능 샛별로 대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멤버들의 재능을 적극 활용한 점이 어떤 기존의 인맥의 한계로 지적되던 부분까지 상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 패밀리십이 또 어떤 새로운 재능을 이제 더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패밀리십 안에서 그 남자 멤버 셋은 사실 무한도전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준비한 선물이 신봉선 씨하고 미주 씨가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온 선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면 뭐하니 플러스만의 어떤 특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두 여성 멤버들에 대한 어떤 그 훈훈한 마음들이 이 기존 멤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어서 흥미롭기도 하고 이제 따뜻하기도 하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돼서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이 완치 후기를 전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빨리 또 회복했던 게 증상이 없었어요, 별로. 다행이에요.
맞아요. 예, 이게 사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이런 게 또 좀 조심해야겠다. 맞아, 맞아. 예능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관심과 또 위로를 전해야 되는지도 사회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놀면 뭐하니 같은 경우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게 김태호 PD와 유재석 씨의 이 두 분이겠죠. 그런데 김태호 PD가 떠나는 것은 아쉽지만 유재석 씨가 남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재능을 어떻게 새로운 제작진이 또 발굴할 것인가, 더 녹여낼 것인가는 또 다른 재미의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숙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이름입니다. 무엇과 연관돼 있을까요? 네, 지난달 26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꾸려졌는데요. 민식이법, 김용균법 등 피해자들의 이름을 담은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현 주소를 점검해 봤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민식이법의 시작은 또 다른 어린이들이 민식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게 막자는 것이었죠. 9살 민식이는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식이 부모는 다른 아이들은 더 이상 떠나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숨진 아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저처럼 자식을 먼저 보내고 저희처럼 무너지는 가정이 제발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민식이가 사망한 그해 겨울, 수쿨 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30km 이상 과속했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했을 경우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이름이 담긴 법이 또 있죠.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던 김용균 씨입니다. 네, 용균 씨는 발전소 안에서 혼자 일하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위험한 노동 환경을 바꾸자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5월 서울에서도 김용균 씨 사고와 비슷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법 개정안의 시작은 구의역 김군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고 발생 1년 9개월 뒤인 2018년 2월, 마침내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잊혀진 김군과 함께 이 개정안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김용균 씨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여론 압박에 정부 여당은 갑자기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재계 반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원청 사업주 책임 및 기타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범법자 양산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선 합의 통과가 급해지다 보니 재계 요구가 대폭 수용됐습니다. 원청 업체 사업주 처벌 조항이 빠지고 도급 금지 업종도 축소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금지 범위에 이제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그런 이제 발전소 이런 것도 안 들어갔고, 이미 제출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안타까운 죽음이 조명받고 여론이 들끓으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이날 보도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다 슬프고 안타까운 이름들의 법이네요. 올해에는 더욱더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름으로 법안 만드는 거 무슨 법인지 알 수 없어서 싫어했는데 다 사연이 있었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달라질 수 있길. 법안이 제정된다고 전부가 아니죠.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법안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크지 않은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보는 내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름으로 된 법들의 이제 현재를 진단을 했는데 특히 되게 사무치는 말이 김용균 씨의 어머니께서 방송 말미에 하신 말이었거든요. 서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나라가 있을 이유인데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해요. 이 모든 일들의 원인과 책임이 결국에는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임하지 않은 국회에 있다라는 것과도 연결이 됐었는데 최근에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화재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고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날 특별조사하고 진상을 찾아내서 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건 또 법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법들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또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스트레이트가 이 원인과 책임의 주체를 제대로 진단 내린 만큼 국회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민식이법이나 뭐 김용균법 등이 사회적인 공격이 굉장히 좀 심했죠. 민식이법은 떼법, 감성팔이 뭐 이런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고 김용균법 또한 재정까지 너무 많은 공격을 당했잖아요. 반면에 이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인 반대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법에는 공격이 잘 안 몰리는데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법에는 공격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법들조차도 정치적 협상의 도구가 돼서 볼모가 되고 자신들도 입법 표결에 참여해놓고 정치인들이 나중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떼법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어떤 정치권의 무책임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한 거는 그동안 스트레이트가 쌓아왔던 특유의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특유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심리게임인데요. 이건 또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이 돼 있을까요? 네, 지난달 28일 방송된 러브마피아 관련 키워드입니다. 러브마피아는 짝을 찾는 12명의 싱글들 사이에서 진짜 커플을 찾아내는 서바이벌 추리 연애 프로그램인데요. 진실게임, 호감도 테스트 등 다양한 상황을 통해 참가자들 간 치열한 심리게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상형이요? 네, 여기요. 있죠. 이곳은 러브스쿨이 아닌 러브마피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엔 솔로가 아닌 두 쌍의 커플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의 짝꿍 찾기를 방해할 러브마피아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짝꿍이 만약 솔로라면 1,000만 원의 커플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만약 솔로가 아닌 커플, 즉 러브마피아였다면 그 1,000만 원은 러브마피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색해. 첫인상은 어땠어? 잘생겼었어. 진짜.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생각에 여기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그냥 솔로인 것 같은 남자 잡아가지고 커플 되려면 상금 가져가니까 겁나 직진하잖아. 이승원 씨 먼저 카페로 이동해 주세요. 참비 씨랑 가겠습니다. 둘이 커플일 수도 있지. 근데 전 지금 체크한 게 이승원 씨랑 지연서 씨한테 별표 해놨거든요. 마피아일 것 같아서. 둘 중에 한 명. 앉아도 되는 거죠? 네. 두 사람의 호감도는 저 둘은 뭔가 되게 이상하고 설렐 거야. 친한 친구이자 동료 사이. 오빠. 무슨 소리야. 나 끝까지 계속 선택했는데 이럴 거야? 각자 러브마피아로 의심되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투표해 주세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남자 1명, 여자 1명은 정체를 밝힌 후 바로 교실을 떠나주세요. 승원이 지금 밥 못 먹고 집 갈까 봐 떨린다 지금. 저는 근데 할 말이 없습니다. 전 진짜 아니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저 말할 거 있어요. 승은 오빠랑 언니랑 아이 컨택이 너무 많고 언니가 체육대회 때 오빠한테 가려다가 저한테 왔어요. 나 고생했어. 힘들어. 고생했어. 멈춰서게 되는 거 아니야? 무의식 중에 커플한테 갔구나. 1,000만 원 털어 나온 커플이면 피고하다가 와서 잘했다고 해줄까? 자꾸 이런 식으로 엮게 만들면서 본인이 약간 살아남는 식으로. 다리 부장린다. 진짜 또 떨린다. 저기다 적는 거구나, 한 사람씩. 감정을 안 섞고 상담하고 그냥 친구 만들고 그냥 하면 되는데 진심을 쏟아버렸나 이런 느낌. 러브 마피아가 맞습니다. 저는 러브 마피아가 저렇게 웃고 있는 건 마피아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야? 둘이 진짜 됐어?
이분이셨어? 전혀 예상 못했네. 와, 저 소름 돋았어. OTT 플랫폼에서 선공개로 화제를 모았던 러브 마피아. 이번 방송을 통해 결말까지 한 번에 담아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 어땠을지 궁금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마피아들 반전 제대로네요. 한 명도 못 맞췄어요. 뒤통수 얼얼해라. 대세인 연애 프로그램에 마피아라는 신박한 소재를 섞었네요. 고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반전의 반전의 연속이었다. 킬링 포인트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네. 이거 시즌2 안 하나요? 소재가 신선했다는 평과 함께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최근 연애 예능 트렌드가 예전에 어떤 진정성을 좀 시험하는 그런 시대에서 좀 썸 예능의 시대로 옮겨왔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이제는 간의 시대가 왔다라는 걸 이 프로그램이 보여준 것 같아요. 김태규 씨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할 때 교실 맨 뒤로 가서 어느 자리에 앉을지 내가 좀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진짜 독특하다. 너무 간 보는 거 아니에요? 간을 봐야죠, 여기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그렇게 간을 보고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요즘 예능 트렌드의 어떤 하나의 경향이고 그거를 굉장히 좀 잘 보여줬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김태규 씨 같은 경우에는 최종 매칭 상대였던 김가희 씨가 선택하기 전날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허심탄회하게. 아니 내가 뭐 장난치는 모습은 보여서 그럴 수 있는데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고 네가 내 아보 보면은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내한테는 차선책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없기보다 시도도 별로 하기 싫어서 믿어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체가 마피아였어요. 연애 예능에서의 어떤 진심이나 진정성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야말로 게임성만 남은 프로그램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연애 예능이 그야말로 좀 판타지 불구하다 어떤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연애 리얼리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리와 반전이라는 요소를 넣을 수 있는 이 마피아 게임을 넣은 게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 것이 마음을 쌓아가고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한 연애 리얼리티에서 만나자마자 상대를 불신해야 되는 이 설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MC들 같은 경우에도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그 참가자들의 시그널들을 마피아인가? 마피아 아닌가? 이걸로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러브라는 부분에서 재미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피아라는 재미는 잘 살렸는가를 살펴보면 마피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피아로 지정된 참가자가 거짓말하는 것 외에는 그것을 속이는 어떤 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재미를 쌓기는 힘들었고 러브와 마피아 양쪽 다 아직까지는 좀 살리는 데는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연애와는 이제 좀 거리가 많이 먼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몰입하면서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 연애 생활을 떠올리면서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이런 몰입감을 가지고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마피아 찾기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연애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속고 속이는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무리 예능이지만 적절한가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능적 재미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런 의외성이 굉장히 많죠. 계속 애타였던 그 양소희 씨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러브 마피아로 밝혀지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었던 뭐 눈물 흘리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다 거짓이었던 것인가. 그걸 보면서 많은 뭐 시청자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패닉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예능적 재미로 본다면 굉장히 신선하고 나름 재미가 있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공공외교단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김선영 의원이 준비했죠. 지난달 26일 방송된 MBC 다큐프라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달은 청소년 공공외교단의 평화로드 종단 여정이 그려졌는데요. 강원도 양양에서 시작해서 최북단까지 자전거로 완주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재미있었어. 지금 달리는 길은 동해 최북단을 향하는 평화 누리길.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뜻깊은 의미가 담긴 길을 자전거를 타고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같이 타는 것도 일단 조금 재밌었고 왜 제가 혼자 타면 막 속도 내고 싶으면 속도 내고
막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같이 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변이랑 같이 맞춰 나가야 되고 또 협력해 나가야 되고 약간 그런 걸 느꼈고 마지막까지 힘들게 하는 오르막길 등장. It's so hard, it's so hard. It's like I'm feeling I'm dying like that. I go to the halfway and then just walk with the bike and then just like going down like that. 다리는 힘이 빠지고 자전거는 무겁고 다 왔어.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나는 올라왔지만 뒤에 있는 애들도 내가 챙기지 못했다는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 화이팅! 막 이러면서 응원했어요. 제가. 주변의 도움과 응원으로 이 고비를 이겨내듯이 우리의 분단 문제도 이렇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걸 아이들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재외동포,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전거 종단을 통해서 만남과 소통, 또 공감의 가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한국 현대사를 같이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어떤 민족 공동체로서의 동질감을 좀 형성해 나가는 모습이 나름 뿌듯하고 흐뭇하기도 한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거는 이걸 과연 우리가 외교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과정 자체는 뭐냐면은 사실 한국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인종적 편견이나 계층적 편견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가깝거든요. 심지어 이들이 가까워지는 과정은 한민족이라는 경계 안에서 우리로 뭉치는 거지 나와 되게 다른 타자와 어떻게 하면 우호적인 관계를 건설해 나갈 것인가라는 의미에서의 외교로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아함이 남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역할을 되게 잘했다고 보는 게 그 외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통일 외교인 거잖아요. 이 종주의 의미가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를 알리기 위한 그런 종주였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 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이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이야기였잖아요. 남한에서 지금 5년 차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김혁 학생이 이야기를 해요. 김정은 아들이잖아. 막 그러면서 막 그 친구가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열받는 거예요. 김정은 아들? 내가 김정은 피해서 여기 왔는데 김정은 아들이라니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발언을 한 친구였는데 막상 통일전망대에 가봤더니 소감을 뭐라고 말했냐면 딱 봤을 때 나 북한이 맞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 나 항해해 주는 건가? 너무 좋았어요. 북한이 내가 살던 곳이랑 너무 비슷해요. 북한은 아닌데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북한의 어떤 정치 현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제 탈출을 한 거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남한과 북한이 같은 땅에 서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되게 좋은 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학생의 발언이 이제 통일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청소년 공공 외교단의 활동을 조명하고 이들에 대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적 시선, 그런 인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공공 외교단의 역할이 다양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행사를 알려줄 수 있는 미디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다큐 프라임이 좀 더 공익성을 갖춘 어떤 홍보 수단의 채널로서의 역할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MBC 다큐 프라임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희망찬 이야기들 많이 담아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